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놀란 가슴, 이거 3월처럼 대폭락하는 거 아니냐 겁이 났죠. 하지만 화요일부터 드라마틱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미국 증시, 미국 금융시장의 영향이죠. 우리 미국 현지에 계신 토마스 리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에 아마 저희 방송에서 한번 2주 전에 잠깐 말씀하셨던 민주당의 조만친 상원의원이 월가 뉴스 중심에 떠올랐어요. CNBC에도 그분 이름이 나오고. 자, 이분의 발언, 즉 1.9조 달러 부양책 너무 많다. 이런 발언이 또다시 나오면서 금요일에 빅테크 주식은 오르긴 했지만 경기 민감주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했거든요. 혹시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만친이라는 분이 혹시 한국인은 아니죠? 예, 한국인 아니고 미국의 인디애나주 상원의원일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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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친 의원, 그분도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그런 큰 부양책에 대해서 반대해왔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건 너무 크다 하는 의견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그 의견들은 주로 뭐냐면은, 지난번에 9천억 달러, 예. 부양책, 했잖아요. 그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1.9조 달러. 이건 해도 너무 크다. 우리는 이런 우려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민주당이 상원에서 가까스로 다수당을 점유했다 할지라도, 공화당이 협조 안 해주면 이게 통과가 사실 어렵잖아요. 예.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링 갖가지 방해 공작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월가에서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민주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1.9조 달러 부양책을 내놓고 푸시하지만은 의회에서 통과하는 거는 1조 달러 조금 플러스. 이 정도에서 서로 합의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주당도, 그런 것을 조금 깎일 것을 예상하고 큰 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1.9달러, 1.9조 달러 다 통과된다는 것은 기대 안 하고, 1조 달러 이상 거기서,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시각이 있죠. 그런데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또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새 정부 구성이 지금 안에 조각하는 일정이 되게 바쁘잖아요. 예. 그래갖고 지금 상원에서는 인준 청문회가 계속 열리고 있고, 그래서 1.9조 달러의 패키지도 결국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것이 당장 2월 초나 이렇게 나오지 않고 3월, 4월, 5월로 갈 수도 있다. 조금 좀 길게 타임프레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장에 다가올 호재로 안 여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아침 선물 지수가, 다우존스 250포인트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그날 새벽에 유럽에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강화 조치됐고, 유로존의 PMI 예. 지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나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 유로존의 PMI를 볼 때 미국에도 이 후행성으로 PMI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공포감. 그런 게 하나 작용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그 뭐 상하이라든가 베이징 그 부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증가함으로 해갖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당히 강화시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원유 가격 하나만 보면요, 중국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시키면은 원유 최대 소비국이면서 수입국인 중국에 이제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최근 한 3, 4일 동안 원유 가격이 조금씩 내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결국 시장에서 중국의 변수를 조금 밀착 와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한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요, 미국의 그 증시는 미국 바깥에서 일어난 악재, 이것은 아주 초단기에 그 약발이 끝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금요일 장에서도 결국 아침 그 새벽 선물 지수는 유럽의 그 PMI라든지 중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기서 조금 악영향을 받았지만은 결국 이것은 미국 바깥의 악재다, 이렇게 해서 금요일에도 미국 증시는 그 나스닥은 플러스로 끝났고 S&P는 플랫으로 끝났고 다우존스만 그 인텔이나 IBM 뭐 이런 걸 해갖고 살짝 떨어진 상태로 끝났죠. 그래서 상당히 공포감을 느꼈던 새벽 선물 지수가 저녁 끝날 때는 안정적으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사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영국의 존슨 총리가, 영국이 지금 코로나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변이종이 여러 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날에는 영국의 주요 이제 연구기관에서 이번에 모더나, 그다음에 바이온테크 이 백신이 변이종에 유효하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는데, 토요일 새벽에는 영국의 존슨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일부 변이종에는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관계가, 그런 그 불안감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긴급명령, 트럼프가 했던 거 다 정리하고 새롭게 긴급명령, 익세큐티브 오더를 내는데, 그 중에 핵심이 이제 백신 접종 속도잖아요. 특히 네네. 취임 100일 동안 1억 명의 접종자를 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를 잡아내겠다, 이 확진 속도를 잡아내겠다 했는데, 이 현재 속도,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1600만 명도 안 되는 접종 숫자였거든요. 이제 1억 명의 접종 숫자,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데 너무 꿈이 큰 겁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그 코로나 백신 그 배포 과정에서 또 보조 역할을 하는 그 과정에 그 국방수권법, 그것을 발동해서 이미 사인했죠. 예. 그래서 그걸 발동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배분 접종되도록 하겠다, 거기에 모든 영향을 쏟겠다, 이제 이렇게 천명을 한 상태고요. 사실 지금까지의 그 페이스를 본다고 그러면은 1억 명의 목표가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임기 개시한 지 며칠 안 됐고, 이제 국방수권법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모든 그 로지스틱스가 총동원 됐을 때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전임 그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이게 시스템으로 안 움직여갖고, 네. 지금 뉴욕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백신이 오히려 놓고 싶어도 부족해갖고 공급이 안 되는 이제 그런 현상까지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보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페이스이지만은 앞으로는 스피드업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백신 접종이 빨라져야 경제 정상화도 빨라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100일 동안에 1억 명이다 그러면 사실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 기대감이 증시에 이게 녹아들 텐데 문제는 한 45일 정도, 50일 정도 지났을 때도 백신 접종 속도가 원하는 것처럼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안 나왔을 때는 증시가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은 미국 안에 그 코로나 그 케이스 있잖아요. 네. 확진자 케이스. 이것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사망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케이스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그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조금 뭐 한 달, 두 달 시간이 된 이후에 사망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사망자의 그 증가는 후행성이고 지금 선행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케이스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변수로 이제 바라봐야 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드디어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개인 주장으로 그냥 네. 뭐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방역, 이 팬데믹 상황 모든 것은 그 위기 상황 관리본부 그 닥터 파우치를 중심으로 한 거기다 완전히 맡겨놓고 자기는 뒤에서 행정적인 서포트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게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긴급명령으로 마스크 사용을 권고했고, 특히 연방정부 소유의 건물에서는 의무화, 그다음에 뭐 버스, 지하철, 비행기 등 이 승객들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이 긴급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나오면 뭐 지금 현재 선생님 말씀대로 줄어든 속도에 좀 더 가속도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1월 또 이제 하순에 접어들고 이제 미국은 2월 중순만 돼도 벌써 봄이거든요. 네. 그래서 봄 되고 사람들이 바깥 활동이 더 많아지고 이러면은 더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딱 일주일인데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게 있죠.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이 임명한 이 행정부, 즉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이게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 부분 좀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좀 여쭤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의 그 핵심 인사들 포스트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 판이하게 좀 다른 전문가 그룹을 이제 임명하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이제 증시하고 가장 밀접 관계에 있는 분은 옐렌 재무장관. 예. 그래서 이분이 상원에서 이제 인준 이제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재무장관이 됐어요. 아니 선생님 정식 네. 통화 상원 금융위원회를 통과했고 상원 전체에서는 다음 주 금요일에 전체 투표를 합니다. 아직 정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통과됐다는 것은 그 공화당 전체 의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일단은 그거는 지나갔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옐렌 재무장관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한 거 이것은 진짜 신의 한 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재무장관들 쭉 보면은 물가의 빅뱅크 CEO들 출신 이런 또 학자 출신 이렇게 둬갖고 전체적인 경제 정치 상황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옐렌 재무장관은 전임 연준 의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특히 연준 의장들은 지금까지 보면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 갖고 증시와 경제 이게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옐렌 재무장관은 연준 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인준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거 보면 아주 노련미가 있어요. 예, 자기가 조금 곤란한 거는 앞으로 심사숙고해 보겠다 이렇게 조금 피해가고 자기의 속 의중은 확실하게 내 보이는데 이분이 연준 의장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시장과 기업과 경제를 다 살릴 수 있는지 이걸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준청문회에서 드러난 답변만 보면은 일단 시장 친화적이고 기업 친화적이고 근데 이런 걸로 해갖고 이 증시 자체에 안정감을 주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은 법인세 인상, 뭐 빅테크 쪼개기, 아니면 또 일반 국민 세금 올리기, 뭐 이래갖고 우리가 사실 많은 공포를 느꼈고 그 바이든 그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는 약 한 10% 정도 증시 하락이 오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그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급진파 그 샌더스 의원 중심으로 하는 그분들이 이번 그 정권 핵심 포스트를 못 맡고 조금 밀려나고 온건하고 시장 기업 친화적인 이분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증시에 안정감을 주면서 또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민주당의 모든 아젠다가 있지만은 장기적인 아젠다가 있지만은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은 바이러스를 잡자. 그 다음에 경제를 회복시키자. 여기에 우리가 모든 영향을 우선 쏟고 민주당의 아젠다는 나중에 우리가 천천히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가 이제 뒤로 밀린 거죠.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온건한 분이에요. 이제 시스템을 중요시하는 분이고, 네. 거기다가 옐렌 재무장관, 그 다음에 연준 의장, 파월 의장, 이 세 분이 아주 박자가 잘 맞는, 시너지가 박자가 아주 잘 맞는 분이고, 같은 방향에서 전부 다, 이 세 분 다 상당히 기업적이고 시장적이다.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는 이 세 분의 합작품으로 경제나 증시나 모든 것에서 하여튼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은 또 이제 1월 FOMC입니다. 1월 FOMC에서 뭐 요새 이제 뭐 블룸버그나 이런 CNBC 뉴스를 보면 테이퍼링이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예측 전문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시장에 관심 있는 게 파월 의장 임기가 2022년 2월입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전에 해리스 부통령이 그 파월 의장의 그 임명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혹시 잘리는 거 아니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현재 그런 시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연임까지 고려한다면 파월 의장도 일종의 직업인으로서 이 옐렌 의장이나 바이든 대통령과 보조를 잘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러면 테이퍼링 가능성이 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조기의 그 테이퍼링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옐렌 그 재무장관이 인준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했어요. 예전에 연준에서 그 2008년 서프라임 이후에 대단한 그 대규모 양적 완화 해고 이제 경제가 상당히 회복되고 정상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판단돼 갖고 테이퍼링을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겉에 드러난 지표만으로 보면은 경제가 정상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그러는데 사실 안에서는 2008년에 그 큰 상처를 입었던 그 대상 이것이 아직 치료가 덜 끝난 상태에서 이번 팬데믹을 또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옐렌 재무장관이 인준청문회에서 나는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이것을 실패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최대한 진짜 참을 수 없을 만큼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확실히 언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그런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이제 예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연준을 막 압박하고 뭐 재무장관을 압박하고 이래갖고 네. 자기 맘대로 이 금리 정책을 끌고 나갔잖아요. 예. 이제는 이 세 분의 삼각축으로 해서 좀 더 참을성 있고 하여튼 경제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다음 주 이 FOMC에서는 뭐 악재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준의 이제 딜레마는 지금까지 이제 국채 매입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또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큰 부양책 이것이 합쳐져 갖고 국채 금리를 자꾸 밀어 올리는 예. 효과를 내잖아요. 예. 그래서 연준은 어떻게 하면은 국채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묶어놓고 그러나 국채 그 매입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고민 그런 게 이제 다음 FOMC에서는 이제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충격적인 발언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인터뷰에서 아마 2주 전, 3주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게 이 빅테크 5, 즉 빵주 이 주식들이 최근 나스닥 상승하는 데에서 숨죽이고 있었는데 이들이 움직이면 증시가 다시 한번 레벨업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그게 현실화됐습니다. 넷플릭스가 이 실적을 좋게 발표하면서 결국 믿을 것은 빅테크밖에 없다. 이게 금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선생님 무릎팍도사 계속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무릎팍도사리보다도 좀 상식에 좀 가까운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개별 주식 하나하나 보면은 중소형주는 무지하게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유독 진짜 미국의 그 증시에서 25%의 포션을 갖고 있고 미국 경제를 끌고 나가고 있는 빅테크 5. 이 주식들은 엄청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죠? 테슬라를 빼고는. 네, 테슬라 외에는 저는 이제 우리 전통적인 보통 빵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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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은 틀림없이 엔타이트러스트법으로 해갖고 기업을 목재게 할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계속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은 법인세 올려갖고 이런 테크 기업들의 그 수익률을 깎아먹을 수 있다. 이런 공포감. 이렇게 함으로 해갖고 그 빅테크 5는 사실 지난 봄, 여름에 잠깐 상승한 이래로 계속 수평이었어요. 행복. 아주 지루한 행복. 네. 그러다가 중소형주는 그동안에 엄청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빅테크 5가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데 결국은 옐런 그 재무장관이 인준청문회에서 이런 자기의 그 재정 경제 이런 정책을 밝힘으로 해갖고 이 빅테크 5들에 대한 그 관심이 다시 이제 각광받기 시작했고 결국은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거 이게 제 1번 이제 주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오르고 빅테크 5만 안 올라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닝 발표를 쭉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도 그렇지만은 그 월가의 그 어닝 예상치는 지금 그 크로스바가 상당히 낮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닝 발표해 보면 거의 한 88% 정도가 시장 월가 예상치를 넘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넷플릭스를 보더라도 빅테크 5의 어닝은 그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아주 팽배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소형주에서는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는 이 상황에서 월가의 큰 손들이나 또 일반 투자가들의 그 돈줄이 빅테크 5로 이제 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빅테크 5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특히 금요일 그 장에 그 아침에 그 증시 선물이 급락했을 때도 그렇죠. 빅텍5는 꼼짝도 안 했어요. 예.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수를 떠받친 것은 빅텍5고, 이 빅텍5들이 계속 선방을 잘 하고 있는 한은 미국 증시에서 당분간 큰 하락은 이제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다음 주에 이 빅텍5들의 어닝이 다 지금 잡혀 있잖아요. 예, 다음 주에 애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테슬라까지.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여튼 이 빅텍5들의 하여튼 시장 예상치를 훨씬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투심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돈은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빅텍5의 그 어닝, 깜짝 실적, 이거를 지금 기대감과 그때까지 증시 지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이렇게 지적하는 거, 소문에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해서 실제 좋아지고 가이던스가 좋았다 그러면 그게 뉴스가 돼서 일종의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물론 뭐 어닝 발표 직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그 어닝 발표 후에 조금 예상치보다 그 투심들의 예상치 보다도 조금 못 미치면 하락할 수도 있지만은, 예. 제가 볼 때는 결국 미국 증시에서 빅텍5가 그 차지하는 비중, 또 이들이 끌고 가고 있는 새로운 세상, 또 이 전체를 볼 때 어닝 발표 후에 이 빅텍5들의 주식이 크게 하락할 염려는 좀 없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미국 증시를 보면 지금 현재 이 빅테크5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기 했는데, 그 전에는 반도체 주식이 한 2주 끌고 왔고요. 그 전에는 뭐 친환경 이런 테슬라 위주 이런 주식들이 끌고 왔고, 이번에 다시 이제 빅테크로 돌아섰는데, 사실 이렇게 순환매로 증시 전체를 올리는 건 시장의 건강한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빅테크5의 그 새로운 세상을 이끌고 있는 그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 모든 돈은 다 빅테크5들이 지금 다 끌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엔타이트러스트법의 그 공포감 때문에 무지하게 오랫동안 횡보했던 그 주식이 드디어 한 단계 크게 뛰어오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왕 빅테크5 예. 이 얘기 나왔을 때, 그 반도체 그 섹터가 있잖아요. 예. 되게 지금 핫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뭐 트럼프 정권에서 중국 반도체 때리기, 중국 반도체 굴기, 그것을 때린 그 효과가 지금에 나타나갖고 중국의 반도체가 와해는 아니지만은 예.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부족하다. 예.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 공급이 부족해갖고 네. 결국 반도체 부족으로 해서 반도체 섹터 자체가 핫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상승 교수님은 반도체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인 척하는. 네. 네. 제가 좀 두 가지 정도 네. 질문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반도체 부족이 주로 이제 자동차가 지금 네. 전부 이제 전자화되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그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제 핫한 건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우리가 그 모바일 이런 반도체하고는 좀 질이 좀 틀리잖아요, 그죠? 예.
좀 한 단계 낮을 수 있죠. 낮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않고요. 반도체. 이게 지금 우리 신문이나 이런 기사 보면 반도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뭐 일부 GM 같은 경우도 라인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포드는 이미 뭐 한 라인을 멈췄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반도체 없어갖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반도체다 그러면 이제 뭐 가령 뭐 D램이냐 아니면 뭐 낸드 플래시냐 그다음에 뭐 SSD냐 아니면 이제 요새 핫한 말씀하신 전력 이 반도체가 이제 차량용 전력 반도체가 NXP나 온셈이 이런 애들이 만드는 그런 낱개 반도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런 반도체는 이미 충분한데 문제는 그 반도체를 차량 이 완성차 업체들한테 주면 그걸 차량에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의 기판 위에 올려놓고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파운드리입니다. 누군가는 자동차에 딱 설치만 할 수 있도록 완성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TSMC나 삼성전자, 뭐 DB하이텍 이런데 파운드리 업체가 하는데 파운드리 업체가 게임 콘솔도 그렇고 이 스마트폰 이 패키징도 그렇고 워낙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패키징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반도체 부족이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나 뭐 전력 반도체 NXP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받아다가 이렇게 가공해서 패키징을 해서 자동차에 전달해줄 이 물량이 없는 거예요. 이 파운드리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낱개를 가지고 자동차 회사가 패키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건 메모리가 아니라 이 파운드리, 비메모리, 이 시스템 반도체를 패키징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TSMC는 지금 공장 증설을 미국과 일본에도 하고 오늘 새벽에는 삼성전자가 그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곳에 100억 달러 추가 투자해서 당장에 1월부터 공장에서 2023년부터 그 능력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그 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지금 급속하게 지금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인데 말씀하신 그 중국이나 삼성 파운드리 네. 업체가 공장 증설을 한다 해도 네. 시간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1년, 2년, 그렇죠. 3년도 걸릴 수 있는데. 최소한 2년이 걸리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반도체 섹터는 핫한 섹터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요. 자, 그렇게 되면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네. 당연히 지금 현재 이 파운드리 할 수 있는 제조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들이 당연히 단가를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낮은 단가의 파운드리 일감은 이제 뭐 답이 없는 것이고 기존에 공급받는 애들도 돈을 더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가전제품도 반도체 과자 패키징해서 파운드리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비싼 제품의 파운드리는 되는데 가격 싼 제품들은 거의 요새 쇼티지예요. 왜 안 만들어주니까.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최근에 한국 증시만 해도 뭐 DB하이텍 그러니까 세계에 한 10위권 그 간신히 끼는 DB하이텍이 파운드리인데 거기도 주가가 뭐 거의 50% 이상 순식간에 거의 한 달 만에 뛰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도 가장 핫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효과는 앞에 먼저 이제 퇴사라고 하긴 그렇고 퇴임하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SMIC를 때려주면서 이런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SMIC도 네, 파운드리 그렇죠. 업체도 네. 세계 5위권인데 이쪽을 갖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때려버리니까 얘네한테 갈 파운드리가 한국, TSMC, DBI 이렇게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사실 지금까지 최근에 보면은 이 반도체 섹터가 너무 핫해갖고 차트상으로 사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여기서 돈을 빼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하여튼 저는 일단은 그러면은 빼지 말고 뭐 추매는 안 하더라도 예. 일단은 계속 지켜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원목 코스는 있어요. 네. 그 뭐냐면은 인텔이 이제 새로운 그 CEO가 들어온 후로 새로운 그 CEO가 그렇죠. 예전보다도 더 혁신적으로 이끌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감에 인텔이 $48 바닥에서 네. 지금 치고 올라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라오다가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어닝 발표했는데 사실 어닝 발표하고 그 한 30분 이내에서는 인텔 주식이 안 떨어졌어요. 급등을 해버렸죠. 그때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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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금요일에는 폭락을 했어요. 예, 거의 10%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주로 이제 기업의 속 내부는 좀 이제 연구 안 하는 사람이고 예. 주로 이제 차트 보면서 흐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인텔의 그 새 CEO 이거 기대감과 그 금요일에 주가 폭락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인텔 쉽게 얘기하지만 인텔은 반도체 업계의 표준이면서 혁신이면서 곧 그냥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약 10년 동안 인텔이 기술자 중심의 회사 경영을 한 게 아니라 마케팅, 그다음에 뭐 CF 중심의 CEO가 오면서 좀 헛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러나는 CEO도 CFO 출신인데 이제 2월 15일에 물러났죠. 근데 그 전임 CEO도 직원 성추행, 성희롱하다 잘려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2월 15일에 취임 예정인 이분이 이제 과거 인텔의 CTO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현재 반도체 업계는 완전히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설계하는 업체, 인텔처럼 칩 생산 업체, 그다음에 칩을 가공하는 파운드리 업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인텔은 지난 50년 동안 이걸 혼자서 다 감당을 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CPU가 이 나노 기술로 점점 더 기술 혁신이 돼야 되는데 경쟁자인 AMD는 이 파운드리를 이 TSMC에 맡기면서 5나노, 3나노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인텔은 현재 14나노 제품에서 멈춰 있고 10나노 제품조차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1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인텔의 주주들이죠. 인텔의 주주는 헤지펀드들도 있고 그런데 파운드리, TSMC든 삼성에 위탁해서 빨리 10나노, 7나노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21일 당연히 실적 발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날 신임 CEO가 같이 참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일부는 우리가 위탁을 할 가능성, 위탁을 한다. 이미 뭐 GPU나 PC용 반도체랑 삼성이 하기로 이미 뉴스가 나왔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건 CPU거든요. CPU의 서버용 CPU 같은 경우 인텔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파운드리를 삼성이든 TSMC로 간다고 해야 빨리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서 시장이 좋아질 건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주변 생산품을 업그레이드 할 뿐 자기네가 자체 생산을 할 계획이다. 다만 2월 15일 이후 취임한 다음에 내가 자세한 거 다시 얘기하겠다 이러면서 시장이 실망을 해버린 거죠. 이거 위탁 생산 안 한다 그러면 인텔은 새 제품 안 나오네?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반대로 AMD 주가는 2% 이상 뜨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어제 아침에 시가를 높게 상승했다가 이런 이제 인텔 신임 CEO가 하는 말 때문에 시장이 실망했는데 인텔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금요일 새벽, 아니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에 가장 많이 실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인텔은 파운드리 방향으로 그 파운드리 위탁 생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기대했던 시장에 찬물을 확 던져버려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금요일 날 그 인텔의 주가 급락 네. 그 바닥에서 사실 저희 회원들한테 바이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인텔의 그 신임 CEO가 전임하고는 다르게 예. 조금 더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이제 인텔을 새롭게 변신시킬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금요일 바닥에서 한 30% 정도 상승 여력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 바이콜 하고 난 후에도 제가 스스로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예. 신임 CEO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까지
증시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내가 잘못 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반도체 박사님이시니까 물어보려고 제가 들고 있었어요. 예. 네. 하여튼 말씀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이거든요. 그걸 네.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해서 이제 올해죠.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이런 뉴스가 블룸버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블룸버그 기사를 쭉 읽어보면 이미 10월 달에 땅을 매입을 했대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네. 12월 달에 지금 오스틴 이제 오스틴 시일 것 같은데 텍사스 주의 오스틴이니까 거기 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자, 삼성전자가 뜬금없이 뭐 아무리 이제 파운드리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미국의 공장을 늘리려고 한다. 이것은 결국은 인텔이 CPU를 파운드리를 이렇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교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저는 이런 추정을 하면 인텔이 결국은 파운드리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시장 이미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선생님이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추격 매수하는 것은, 분할 매수하는 것은 저는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제가 그냥 선생님 전문가 앞에서 조금 바람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반도체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제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 허가가 뭐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 초에는 긴급 사용 허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존슨앤존슨 그 백신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냐면 모더나나 이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뭐 이런 백신들은 2회 접종을 해야 되지만 존슨앤존슨은 1회 접종으로 상황 종료란 말이죠. 이게 월가에서 이 존슨앤존슨 이 백신을 좀 기다리고 호재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시각이 궁금합니다. 근데 그 뉴스는 제가 봤는데 예. 그 월가에서 논평은 뭐 거의 없었고요. 그러나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지금 뭐 백신이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케이스도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또 이제 봄철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 모든 것을 볼 때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백신 한 가지가 더 나왔다. 이것이 큰 뭐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오히려 지금까지 나왔던 그 백신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이종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실하게 이 치료 효과가 있는 건지 백신 효과가 있을 건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에 대한 호재는 이미 시장에 주가 증시에 다 반영됐다고 보고요. 이제 남은 것은 이 백신들이 효과적으로 잘 코로나를 펼칠 수 있는지 거기에 더 관심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바이든 새 정부의 지금 시스템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이 안정적인 감 모든 것으로 볼 때 증시에 이제 큰 위협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변이종 그 자체는 조금씩 확산되고 있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증시에서 가장 큰 그 위험 요소 이 후보는 변이종 확산과 백신의 그 효과성 이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도 우리가 와치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이 변이종 확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밀착 와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50분이 다 돼서 선생님 이제 다음 주는 앞에 말씀드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테슬라 이 빅테크 이 관심주들의 어닝도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에는 우리 파워르장 FOMC 1월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영향이 줄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다음 주 전략 투자 전략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 월가에서 그 비관론자, 긍정론자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2021년에 그 SPX, S&P 500 인덱스가 한 4,000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게 이제
중간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증시가 3,859 밑에 지금 있죠. 근데 거의 한 90%까지는 지금 거의 도달한 셈이라고요. 근데 벌써 지금 1월 달이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기간이 창창한데 제가 볼 때는 증시는 이제 거의 고점에 도달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물론 빅테크5에 대한 그 어닝 기대감, 이것이 있어가 잠시 증시가 더 상승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조금 몸을 사려서 증시에 대응해야 되고, 특히 그 개별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지금까지 좀 억눌려 왔던 그런데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이제 신중 모드로 다음 주부터는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무한정 한도 끝도 없이 오로지 우상향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S&P 500 인덱스 이 차트를 보면 이 200일 이동평균선과 현재 차트가 약 17% 이격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아무 말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 부양책 1.9조 달러 이런 것이 현재 증시에 다 거의 반영됐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 보급되고 또 이 봄 되면은 사회적 활동이 더 많이 늘어나고 경제는 픽업할 것이다 하는 게 증시에 다 반영돼 있다고요, 이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깜짝 놀랄 만한 더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증시가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런 것은 재료는 없다. 그렇게 보고, 하여튼 이제는 거의 꼭대기 한 90% 정도 반영된 그 시장에서 조금 이제 신중 모드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심하자. 현금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자. 이렇게 뭐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거의 50분인데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나요? 예. 다음 주 빅테크, 우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그리고 페이스북, 핵심주들이 지금 현재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애플이 증시 리딩을 하고 있는데,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야죠. 그래서 증시가 이들 빅테크 5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조금씩 조정 모드로 갈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주중에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자. 자세한 얘기는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